안녕하세요. 오늘 또 올해 포럼 특강에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제목 또 하나 제가 번역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권위주의적 순간, 벤 샤피로 똑같은 작가의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벤 샤피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변호사, 정치평론가, 또 강연자, 언론인, 그리고 종합 미디어 그룹 데일리와이어를 설립해서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수 평론가입니다. 근데 이 책이 벌써 한 4년쯤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좀 나눠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원제는 authoritarian moment 그리고 권위주의적 순간 이렇게 나오고요. 부제가 있어요. How the left weaponized America's institution against dissent. 여기서 left라는 것은 좌파를 뜻하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어떻게 미국의 기관들을, 미국의 시스템을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반대를 제압하면서 무기화했는가 이렇게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weaponize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통 weaponiz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화하다라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쓰일 때는 weaponize 하면 weaponized FBI 이렇게 FBI를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좌파가 어떻게 미국의 그 기관들, 아주 중요한 기관들,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해서 정보기관, 또 여기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면 학교, 기업, 그리고 스포츠 업계, 광고,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번역을 실제 작업을 해서 출판을 했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ntegrity 같은 거, 이거 진짜 한국말로 딱 정확하게 1:1로 떨어지는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integrity면 그 사람 인테그리티가 있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딱 와닿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걸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election integrity라고 하면 선거의 공정성, 공명성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딱 1:1로 떨어지게 맞게 번역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institution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딱 영어로 말하면 미국인들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기관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좀 번역하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 또는 제도, 시스템 이런 거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좌파가 이제 무기화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좌파와의 문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제도와 기관을 장악하고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수가 다시 좌파가 장악한 제도와 기관을 탈환해서 또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 전쟁에 대한 책이니까 간단하게 문화 전쟁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 전쟁 얘기를 하려면 일단 마르크스로 돌아가야 돼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개발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 불공평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죠. 불공평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자본가와 비자본가 계급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면서 사회에선 착취가 발생하고 이 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취받는 피착취층인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단결해서 이 부르주아제를 몰아내고 공산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러프하게 말하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이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유럽의 이 많은 나라들, 특별히 노동자가 많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이 이론이 많이 퍼졌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이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지식인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공산주의가 생각했던 인류 발전 방향, 그 사람들이 이걸 진보라고,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불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시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공평한 공산 사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시 공산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유토피아가 있었다. 루소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서로 왕래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원시 공산 유토피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자본이 발달하면서 고대 사회가 되면서 고대 사회로 역사가 들어서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선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막스는 역사를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노예사회였죠. 노예주가 있고 또 노예들이 있고, 이 노예들은 노예주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자유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서비스하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중세가 됐을 때는 중세 본권 사회가 됐죠. 그 본권 지주들,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권리와 힘을 누렸지만 그 밑에 있는 농노들은 그 지주들 밑에서 아주 그 착취를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막스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가 좀 더 발달해서 이제 현대 사회가 됐을 때, 현대 또는 근대 사회가 됐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 특별히 그 자본가들, 기업인들이 노동자들, 그 피착취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조금만의 그 샐러리만 주면서, 월급만 주면서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막스의 개념상에서는 공산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어떤 과도기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이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미래 공산 사회로 들어가자. 그 공산사회에서는 이 자본가들의 모든 착취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공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막스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외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는 굉장히 국제적인 개념이었어요. 만국의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국적과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이런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됐을 때 혁명이 만족이가 되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막스 이론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실제 이 이론이 정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이론인지 아닌지는 현실에 테스트해보면 나타나잖아요. 막스의 이론은 완전 엉터리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했어요.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저격당한 다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대전이 발생했을 때 내심 공산주의자들은 흐뭇해하면서 좀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냐? 지금 전 세계가 화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통 와중에 왕들이 이제 물러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공산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할 것이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발생하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기들 나라의 왕을 몰아내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 그 각 나라의 깃발 아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체코 노동자는 자기 나라 깃발 아래서 모여서 이렇게 싸우고 또 독일 노동자 그리고 프랑스 노동자 스페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다 민족주의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상대 나라 노동자들을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고뇌에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스 이론이 좀 틀렸구나. 현실에서는 좀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이 그람시가 옥중숙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왜 그 공산혁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람시가 말했던 거.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유럽 나라들,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God,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한 어떤 애착, 종교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family, 가정에 대한 어떤 사랑, 애착, 그리고 country, 자기 나라의 조국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 많은 걸 얘기했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을까? 결국 이 God, Family, Country를 무너뜨려야지 그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보수가 보통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God, family, country. 물론 여기서 뭐 종교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란 존재로부터 파생된 어떤 도덕적인 규칙,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까라마초프 형제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다가 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이 없는 사회에서. 왜냐하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특별히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 없이 막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그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푸틴하고 시진핑과 김정은, 그 공산권 나라들, 그리고 문제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상하이에서 미팅을 가졌었죠. 근데 그때 시진핑이 가운데 걸어가고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이 양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그 핫 마이크, 기자들의 마이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그 말하는 게 걸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70살은 아주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기술의 발달 때문에 70살도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서 인간의 수명을 150살까지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진핑이 거기서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시진핑과 푸틴이 뭐 인간의 트랜스플란트, 그 장기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람이라면 뭐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 아래,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가정 아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해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God을 설명하는 건데, 그 God과 family와 country라는 그것이 이 유럽인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람시는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는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없다. 이제 저는 여기 이 세 가지에 individual, 그 개인이라는 걸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가라고 하면, 물론 뭐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있지만 좀 더 철학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애국, 우리가 지켜야 될 대한민국, 뭐 여기 안에는 이제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 가치, 이걸 지키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람시가 결국 이걸 무너뜨려야지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가? 당장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 뭐 갓을 포기해, 뭐 너 교회 가지 마, 종교를 가지지 마, 그리고 가정을 포기해, 너 나라에 충성하지 마, 민족주의를 가지지 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장벽을 허물고 개인들의 마음속에 공산주의를 쉽게 스며들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대 그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거를 장기간의 긴 행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단기간에 걸린 일은 아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아주 오랜 장기간의 어떤 롱 마치, 그 긴 행진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긴 행진을 끝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그 중요한 가치들은 파괴되어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 진지전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진지들을 하나씩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전으로 점령해 나가야 된다. 하나하나씩 잠식해 나가야 된다. 뭐 언론계, 학계, 종교계, 그리고 또 국가기관, 또 스포츠계, 연예계, 문화계, 이 모든 것들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사람들을 심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갈아치우고 인원을 키우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작업을 하면 한순간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 시간이 됐을 때 그 롱 마치라고 하잖아요. 아주 긴 행진을 끝나고 나면 그 긴 행진을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겠지만 그 마무리가 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쉽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람시가 말했던 그 진지전, 그리고 또 문화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미국의 상황,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이미 그게 현실화됐죠. 실제 그 좌파들이 하는 그 기관을 향해서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그 침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뭐 대한민국 같으면 뭐 전교조, 그리고 뭐 민노총,
또 언론 노조 이런 조직들이 뭐 지금 검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좌파들의 그 롱 마치 장기에 걸친 그 행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그냥 기본 전략이에요. 이들이 한 기관을 장악하고 그 기관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관을 바꾸고 결국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 기관을 통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이행하는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텍스트북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제도와 기관을 장악하고 건설하는 것이 문화전쟁의 핵심이다. 그럼 우리가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은 뭐겠어요? 이 샤피로가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도와 기관을 어떻게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도와 기관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람시의 사진이거든요. 딱 생긴 거 보니까 어때요? 공산주의자 같이 생겼죠? 눈알도 좀 퀭하고 뭔가 좀 초점이 없잖아요. 공산주의자 같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고 이 문화적 헤게모니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그람시예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놔야 된다. 그러려면 진지전, war of positions, 그 진지를 다 장악해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됐죠.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이 재정상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특별히 샤피로가 이 권위주의적 순간에서는 이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그 특강을 통해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의 언론과 학계 그리고 또 문화계, 예술계, 엔터테인먼트, 과학계까지 재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재정상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처음 고안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 명 가정,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딸이 갑자기 채식주의자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부터 채식주의 할 거야. 나 보니까 채식주의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선언하고 굉장히 완고하게 그 채식주의를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채식주의 할 때는 엄마가 막 설득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채식만 하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딸이 도무지 거기에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 뭐 종교에 세뇌된 사람처럼 채식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차릴 때 항상 고민을 처음에 하겠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딸이 채식주의자니까 스테이크를 먹는 날이라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는 두부 같은 걸 구워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주고 나머지 3명의 가족을 위한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한 며칠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바빠지면 직장을 갔다 왔다든지 일정이 바빠지면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딸은 고기 먹으면 그냥 발작을 해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채식주의자 그 한강 소설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저도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뭐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책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어떤 채식에 미친 여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채식 말고 다른 거 막 토를 하고 막 발작을 하는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여자처럼 갑자기 채식을 고집한다고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스테이크를 던져줘도 딸이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바쁠 때는 3명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딸을 위해서 채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럼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채식하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정말 바빠가지고 내가 퇴근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채식으로 다 준비했어. 여보 우리 이거 먹읍시다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이 처음엔 막 퉁명스럽겠죠. 이거 뭐야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시간이 없으니까 딸은 도저히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채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식단을 만들 때 누구를 맞춰가겠어요? 딸에게 맞춰서 식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 가정의 차원에서 재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떤 가족끼리 모임한 어떤 그 피크닉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식단 요청 같은 거 할 때 뭐 혹시 알러르기 같은 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채식을 합니다. 우리 딸이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크닉을 준비하는 어떤 주최자 입장에서 채식을 준비해? 아니면 나머지 이렇게 따로 준비할까? 아니면 고기도 준비하고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럼 이번에 한번 채식으로 가자 하고 그 피크닉 전체를 그냥 채식으로 준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한 명의 어린아이 여자의 채식주의자 선언 때문에
그 모든 피크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먹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락을 던져버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가 채식 식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정상화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정말로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 고집불통의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transient minority. 이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씩 맞춰주다 보면 결국 그 사회 전체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재정상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물병이 있을 때 그 물병이 물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싹 저으면 그 전체 물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 정말 작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보수의 방향이든 아니면 좌파의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작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세력의 움직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상화를 거치면 결국 뉴노멀이 탄생하죠. 예전에 그 집에서는 뭐 때가 되면 갈비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딸아이의 입장에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그냥 가족 전체가 채식하는 게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정상화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샤피로는 책에서 미국 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그 괴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재정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고집불통의 소수, 그 좌파, 뭐 깨시민, 아니면 뭐 그 PC주의에 쩌든 사람들, 그 민주당, 그 다음에 좌파 사람들의 그 지속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하나씩 우리는 그냥 나이스하니까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나 그냥 연민과 동정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나 친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그 10년으로 빠져들게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상화에 필요한 거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그 사회가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가 있고, 이 티핑 포인트와 재정상화에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한 사회가 변화되려면 처음부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도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광화문에 나가지고 막 외치면서 뭐 100만 명, 1000만 명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50% 이상이 여론이 됐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세르지 갈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불과 20% 정도 극단주의 세력만 힘을 합친다면 급진적인 재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람은 이런 사람들을 냉동된 편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Frozen prejudices.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보면 지금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사람들,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똥팔육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 사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시킬 거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문재인 정권, 뭐 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가 좀 반성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따라서 그 이념 결사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물론 저는 이제 그게 지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뭐 시궁창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드라이브해 갈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가면 공천이나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권력이나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기관장이나 하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이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부국 강병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트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냉동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회를 얼마든지 소수만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 갈람은 이걸 20%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한 그 사회 전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면 5천만이죠. 뭐 대략 잡아서. 근데 5천만 중에 한 500만 정도만 강력한 이념 결사체가 돼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 대한민국을 그쪽으로 드라이브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불관용적이며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집하며 견고한 코어 그룹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어떻게 10%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00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겠지만 이 10%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요. 그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 10%를 악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뭐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좌파들 입장에서는 친일파잖아요. 뭐 극우 친일파는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편에 있는 그 극단적인 10%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80%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아, 그 10% 사람들을 당연히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 정말 시끄러운 사람들이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뭐 미국이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에 있는 80%의 대중은 거기에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만들어진 100%의 파일을 가지고 나머지 또 10%가 있겠죠. 그 10%를 적대화하고 악마화하고 정죄하면서 그 10%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10%에 대해서 대중들이 또 분노하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그 80%가 또 그 10%를 죽이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했던 게 바로 히틀러의 집권이에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권력을 가질 때 압도적인 뭐 80%, 90%, 95%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나치당이 처음 집권할 때는 뭐 10% 초반, 20대 이 지지율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그 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악이 탄생하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작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다수 대중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미국 사례입니다. 문화 막시즘 침투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20년도 하버드 크림슨, 그 하버드에서 발행하는 그 하버드 학보죠. 그 조사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교수 중 41.3%가 스스로를 리버럴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38.4%는 자신이 매우 리버럴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뭐 79.5% 이상이 79.7%가 좌파거나 완전 극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라고 답한 비율은 18.9%였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1.46%의 교수들만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버드 낫다, 하버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처참한 그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만약에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이 뭘 배울까요? 뭐 보수적인 가치관을 뭐 공정하게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50대 50으로? 전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 교육기관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AI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4년제 학위가 주는 어떤 메리트를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맞물려서 이런 어떤 교육기관의 신뢰 문제, 하버드가 계속 이렇게 학생들을 세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좋다는 대학들, 뭐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대학들이죠. 예일대 교수진 중 약 75% 정도가 스스로를 리버럴 또는 매우 리버럴이라고 답했고 7%가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또 2%만이 자신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8년 사이에 이뤄진 통계에 따르면 정치단체에 기부한 미국 31개 주와 워싱턴 DC 소재 대학 근무 교수 약 2,000명의 기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기부한 비율 차이는 무려 95대 1이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부한 내역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민주당에 95% 기부할 때 공화당에는 뭐 1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다. 95를 기부할 때 1 정도 기부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가는 이미 재정 상황가 완료됐어요. 이 깨시민들, 좌파 또는 그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재단을 다 장악하고 거기서 좌파들이 잘 알죠. 진지전, 문화전쟁이잖아요. 그럼 여기 결국 계속 학생들이 뭐 4년제 대학을 당연히 갈 텐데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당연히 어떤 교육과 가치관을 배우겠습니까? 미국을 싫어하게 되고 자본주의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가치관을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백인으로 태어난 것을 뭐 인종차별주의랑 연관시켜서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과학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성불쾌감이란 게 뭐냐면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개념인데요. 한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불쾌감이라는 심리학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불쾌감이라고 나오는 그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여자인데 내가 남자의 몸에 갇혀 있어. 나는 남자의 몸에 갇혀 있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성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브라운 대학 교수인 리사 리트먼은 연구를 통해서 10대 여자아이들이 또래 집단에 따른 다른 아이들과 교류를 통해서 특별히 소셜미디어의 교류를 통해서 급발성 성불쾌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 성불쾌감 또는 뭐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뭐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거든요. 너 왜 게이가 됐어? 그러면 난 남자인데 그냥 남자가 좋아하도록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레즈비언이 됐어? 그러면 나 여자인데 그냥 여자를 좋아하도록 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난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리사 리트먼이 말한 그 주장이 왜 흥미가 있냐면 이 여성들, 10대 여자아이들이 전혀 이런 현상이 없다가 다른 비슷한 현상을 가진 여자 또래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갑작스럽게 나는 뭐 트랜스젠더예요, 나 레즈비언이에요, 나 게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수치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통계를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함의가 뭐예요? 이 성불쾌감 또는 뭐 자신의 어떤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 결정된 유전적인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 사회의 영향, 분위기의 영향을 충분히 받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 내러티브랑 맞지 않습니다. 기존 내러티브는 뭐냐면 너는 괜찮아. 너 그렇게 여자인데 여자 좋아해도 돼. 왜냐면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떡하겠어. 이게 일반적인 내러티브거든요. 그리고 뭐 게이들한테도 너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좋아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뭐 권면해주고 오히려 긍정해주는 게 이 내러티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리사 리트만의 연구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뭐 스트레이트라고 말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좌파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수를 뭐 해고해라, 브라운 대학은 뭐 하고 있냐 하면서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총장이 결국 사과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브라운 대학에서. 이 여자 교수가 한 연구 때문에 상처를 입은 LGBTQ 커뮤니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무릎을 꿇어 사죄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IB 대학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다트머스 이런 학교들에서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 고등교육이 특별히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과학계, 미국 의사협회인데 이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 전 결정되는 불변하는 생물학적 특성들에 기반해서 성별을 정의하려는 그 어떤 접근법도 배격합니다.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신생아들에게 임시로 배정, assign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여러분들 성별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성별은 그냥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론 뭐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성별을 알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그냥 성기를 보는 거예요. 성기를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XX인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인류가 지금껏 성별을 구분했던 방식이에요. 뭐 이게 야만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젠더에 대해서 젠더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트랜스젠더가 그거잖아요. 트랜스가 변환시키다라는 거죠. 젠더는 젠더. 그러니까 젠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젠더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인데 보통 우리가 LGBTQ라고 하잖아요. LGBT.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거든요. 그다음 B는 이제 bisexual이라는 거예요. 난 남자한테도 끌리고 여자한테도 끌린다. 뭐 bisexual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T는 transgender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칭해서 LGBT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Q는 queer, 뭐 이상한 사람들. 그 퀴어가 이상하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그 LGB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보통 공동체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하나의 어떤 집단인 것처럼 인식이 많이 돼요. 정치권에도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내부에 모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이, 뭐 G에 해당되는 사람들, 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난 이렇게 태어났어. 심지어 게이인데도 크리스천인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게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냐면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나는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리도록 만들었어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트랜스젠더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성별은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라는 게 이 트랜스젠더 이념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게이, LG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또는 뭐 성별의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반면 T에 있는 사람들, 트랜스젠더들은 이 젠더라는 거는 플루이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껏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이게 서로 일치가 컨시스턴시가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막론하고 이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들에게 임시로 배정하는 거래요. 배정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임시로 일단 너 보니까 성기를 보니까 너는 남자네, 보이네, 너는 보니까 여자네, 걸이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 보이가 자라나서 뭔가 나 불편해요. 남자 몸인 게 불편해요. 나 여자 할래요 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로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어사인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여자아이가 자라나면서 좀 터프해지고 막 나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권투도 배우고 하다 보면 나 남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너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미국 의사협회에서 말한 그 성명문 핵심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러니까 미국에서 이 세대의 세례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의 뇌가 오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 뭐 썩어 있겠죠.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출산 또는 출산 전 결정되는 불변하는 생물학적 특징들에 기반해서 성별을 정할 게 아니라 그 성별은 일단 어사인 해놓고 임시적인 것이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별도 찾아가는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굉장히 뭐 유명한 미국의 탑 저널입니다. 의학 저널인데 여기서 2020년 12월 간행물에서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표기하는 부분이 어떠한 임상적 효용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기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별을 표기하지 말자. 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이인지 걸인지 그게 의미가 없다. 차별만 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자. 뭐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institution, 이런 기관, 조직들.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 권위 있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게 느껴져요? 딱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권위 있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제대로 된 기관 같잖아요. 미국 의사협회 하면 뭔가 이 사람들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뭐 세계 탑 저널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맞겠지. 설마 이 사람들이 뭐 엉뚱한 넌센스를 얘기하겠어. 이렇게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관까지 권위주의자들 또는 그 좌파 좌파들이 다 장악해서 들어가서 이 기관들을 지금 재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네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진지를 장악했으니까 그 진지 위에서 폭격을 일반 시민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와 연예계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이클 조던. 네. 뭐 미국 역사상 뭐 최고의 스포츠 선수죠. 뭐 세계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ven Republicans buy sneakers too.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NBA 진출했습니다. 근데 조던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후보로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한쪽 당에서는 흑인을 공천하고 한쪽 당에서는 백인을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당연히 마이클 조던은 흑인이니까
그 흑인을 상원 의원 쪽으로 이제 밀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 이번에 당신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원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흑인하고 백인이 이렇게 붙어서 굉장히 접전 지역이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내셔널 선거인데 혹시 조던 씨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까? 뭐 발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조던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Even Republicans buy sneakers too.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자는 뭘 기대했겠어요? 조던이 흑인이니까 그 흑인 후보를 지지해 줄 걸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줄 걸 생각했거든요. 뭐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있고 뭐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으니까 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에게 뭐 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연대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그때 조던이 이제 나이키 그 에어 조던 그 이미 아이콘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내 신발 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아주 위트 있게 넘어갔다는 그 일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 발언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90년대는 뭐 조던이 최고의 스포츠 스타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NBA 최근 사진인데요. 2020년대에 있는 NBA 매치 사진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온 것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그 저지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I am a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a man.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뭐 그거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넘버 2 저지 친구는 equality. 그러니까 평등. 뭐 이런 메시지예요. 4번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들의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그 조지 플로이드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 몸에서 그 마약 성분도 많이 검출되고 문제가 있었던 걸 알려졌어요.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과 신문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합니다. 그 흑인이었죠.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그때 또 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문제, 특별히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흑인들, 그 다음에 미국 그 리버럴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코로나 중이었는데 막 방화하고 약탈하고 막 도둑질하고 미국의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뭐 수조 원에 달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NBA 선수들이 자기 저지 뒤에 이름 대신 이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 소셜 메시지, 소셜 저스티스 메시지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농구 보러 갈 때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생각 하려고 가나요? 아니죠. 덩크하는 거 보러 가잖아요. 3점슛 하는 거, 그리고 패스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거, 그런 걸 보러 가는 거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려고 스포츠 보러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NBA 스타들이 얼마나 NBA가 그 정치화됐냐면 경기를 뛰면서 저지 뒤에 이런 막 걸 새기고 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경기에서는 정의, 저스티스가 뭐 이퀄리티한테 패스해가지고 이퀄리티가 덩크를 하고 중계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퀄리티가 Black Lives Matter한테 패스를 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저기 저스티스한테 패스했습니다. 저스티스가 I'm a man한테 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의 예시로 가져왔지만 재정상화가 이미 완료된 거예요. 미국의 스포츠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냥 멋대로 하잖아요.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 돈 받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인데 막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리낌 없이 그냥 내보이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가져온 예시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신티아 에리보라고 미국에 있는 뮤지컬 배우예요. 근데 흑인 레즈비언 여성입니다. 흑인 레즈비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최근 예수님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뮤지컬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들 종교가 없어도 그건 아시죠? 남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면 남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흑인 레즈비언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캐스팅이 됐어요. 예수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에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로 분장해서 예수로 연기하는 이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백인 중심의 모든 이 문화와 질서를 타파하고 기존에 억압받고 차별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해요. 뭐
사실 이런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수백 가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거 사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혀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얘기를 들고 와서 기존의 관행들을 박살내면서 문화를 재정상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도 마찬가지예요. AI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 이게 구글 제미나이라는 AI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좀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구글 제미나이에 누가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조지 워싱턴의 그림을 그려줘.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죠.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조지 워싱턴은 당연히 백인이었죠. 근데 이 AI조차 굉장히 좌경화된 AI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좌경화된 AI. 참 이게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구 보시는 분 있나요? 축구 보시는 분들 있으면 최근에 이제 도입된 기술 중에 저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VAR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할 때 그냥 심판이 눈대중을 보고 이제 부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판정을 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오프사이드다 아니다 이거를 그냥 심판의 재량으로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그 경기장 안에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VAR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재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카메라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딱 1mm 차이라도 그 사람의 어깨가 살짝 먼저 들어갔으면 이거 오프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VAR이 없을 때는 심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프사이드입니다 얘기하면 그 골을 넣은 공격수 입장에서 막 심판한테 따져요. 심판한테 가가지고 팀원들이 다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어떤 경우는 막 그걸 번복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그냥 그대로 고수를 하죠. 근데 이 VAR이 이제 발전해서 완벽하게 이 기술이 적용된 순간부터는 딱 그 결정이 되면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질 않아요. 항의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게 소위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AI에 대해서 맞이하는 우리 자세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또 철학적인 질문, 뭐 삶에 대한 질문, 또 우리 인생에서 맞이한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 어떤 경우에는 물론 뭐 흑백처럼 정답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2+2는 뭐 4다. 뭐 이런 정답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정답이 정해지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AI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VAR이 도입된 다음에 선수들이 항의하다가 이제 전혀 항의하지 않는 것처럼 그 AI가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정답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근데 그 AI가 만약 그렇게 말했을 때 그 AI가 이런 식으로 좌파들에게 장악돼서 오염이 돼 있다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장악이 돼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뭐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 그림을 그려줘 했는데 갑자기 흑인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최근에 이제 검색해서 바로 그 챗GPT 프로 그 가장 최신 버전에 이게 검색한 거거든요.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How many genders are there in the world? 세상에 성별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우리는 대답하잖아요. 2개, 남자, 여자, 끝. 근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There isn't a single fixed number of genders. 세상에 한정된 숫자의 젠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gender. 네가 어떻게 젠더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또 whose framework you use. 네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젠더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더 우리 일상에 AI가 많이 스며들 거지만 이런 식으로 AI 업계에서도 리버럴한 가치, 좌파의 가치들이 다 배어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재정상화예요. 기관을 침투해 들어가서 그 기관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뭔가 변화가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좌파들은 세계를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는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착취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백인,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했던 이유도 뭐냐면 뭔가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17세기부터 제국주의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들쑤셔 놨지 않느냐. 뭐 아프리카에 가서 식민지하고 또 아시아에 가서 식민지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속죄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의 문을 좀 열어주자. 그런 개념도 분명히 유럽인들에게 작용을 했습니다. 정서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은 착취자가 되는 거예요. 뭐 백인이고 재산이 있고 뭐 기업을 경영한다거나,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착취자가 되고, 아프리카 출신, 흑인,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피착취자의 계급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 한 10년의 흐름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피착취자라고 인식됐던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잖아요. 뭐 아까 본 그 예수님의 그 역할에 뭐 흑인 여성이 캐스팅된다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흑인 여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전통적으로 여성이고 흑인이니까 착취받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뭔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24년도 작년이죠. 미스 아메리카 이제 결과인데, 메디슨 마시라는 여성이 이제 미스 아메리카에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와서 뭐 굉장히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미국이 변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금발 여자잖아요. 금발 여성.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 기준에 봤을 때 그냥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미스 아메리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백인이고 금발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거는 이 사람의 특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 자본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많은 특혜를 받았으면 이런 거 너 못해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당했던 게 바로 과거의 미국이었어요. 과거 한 10년 동안의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이런 여성이 그냥 공정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당선되는 미스 아메리카 같은 데서도 이제 당선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 미국이 이제 확실히 그 PC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여배우인데, 시드니 스위니라는 배우예요. 시드니 스위니. 뭐 딱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뭐 아름답게 생겼죠. 근데 이 여성이 최근에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청바지 브랜드의 광고를 찍어서 아주 대박이 났거든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이글스에서 청바지 할 때, 그리고 나이키 같은 데, 유니클로에서 아니면 룰루레몬 이런 것도 모델을 쓸 때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 있잖아요. 뭐 여성들 중에도 좀 뚱뚱한 여자들, 유색인종, 뭐 흑인이라든지 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다 PC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백인 금발 여성, 예쁜 여성을 전면에 모델로 내세워서 정면 승부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광고 문구도 참 재밌었는데, American Eagle, Sydney Sweeney has great genes, 이게 그 문구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광고입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여자가, 시드니 스위니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몸매 자랑하고 차 타고 떠나는 게 그냥 끝이에요. 뭐 어떤 말도 안 해요, 거기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레이터가 Sydney Sweeney has great genes 하고 그냥 그 광고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을 쳤는데 이 말이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great jeans 하면 일단 jeans가 뭐죠? jeans, 청바지. 그래서 시드니 스위니가 좋은 청바지 입고 있다, 멋진 청바지 입고 있다,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발음으로 듣다 보면 Sydney Sweeney has great genes. gene이 뭐냐면 유전자거든요. 시드니 스위니는 이렇게 타고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광고하는 업체에서도 좀 논란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바이럴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불과 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광고 내면요, 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이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느냐, 유색인종들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백인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런 여성들의 어떤 그 성상품화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이렇게 막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 광고가 나간 뒤로 아메리칸 이글 브랜드 주가가 30%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미국이 뭔가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변화를 보여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면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어디에서도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광고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훨씬 터프해질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는 좀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좀 억압을 받던 시대를 거쳐오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재정상화된 기관들을 다시 탈환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 재정상화된 기관들에 들어가서 그 기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의 당연히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 안에는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좌파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그 조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샤피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또 실제 본인이 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 새로운 기관과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 만드는 거, 건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벤 샤피로가 만든 데일리 와이어라는 매체, 이건 이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단순히 정치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영화도 제작하고 드라마도 제작하고 최근에는 이제 키즈 컨텐츠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디즈니 같은 거 보다 보면 거기 안에 막 시크릿하게 막 동성애 코드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프리스크린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막 틀어주기 힘든 거예요. 이제 그 니쉬 마켓, 그 틈새 시장을 보고 데일리 와이어라는 회사에서, 벤 샤피로 회사죠, 키즈 컨텐츠만 따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즈 컨텐츠, 어린이들을 위한 그 영상 미디어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걸 빌드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 이제 10년이 됐어요. 만든 지 10년. 근데 2022년 기준 매출이 1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400억 원 정도? 1년 매출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현장에 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빌드하는 거,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지어서 건설해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제 터커 칼슨 네트워크라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미국 폭스뉴스에서 일하다가 사실상 그 해고당한 그 아주 유명한 미국 보수 평론가인데요. 이제 자기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잘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Corporate media is dead. 이제 주류 언론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이름을 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이런 걸 기반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폭스뉴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있겠죠. 이게 사업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그 하나의 기업인데요. The Free Press라고 전 뉴욕타임즈 기자 베리 와이스가 이제 만든 그 언론사입니다. 원래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발생한 이 모든 그 재정 상황의 과정을 실제 몸으로 겪은 거예요. 기자인데 거기서 겪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조직이 양심껏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만든 게 The Free Press예요. 이 The Free Press가 2024년 기준 13만 6천 명의 유료 구독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한 1,000만 달러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광고 수익까지 더하면 더 엄청난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이 프리프레스가 최근 그 패러마운트라는 영화 회사, 배급 회사 있죠. 여기에 팔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인데 이 패러마운트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1억 달러예요. 1,400억 가량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당신 회사를 사겠다, 신문사를 사겠다. 우리에게 팔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거의 지금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마운트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 뭐냐면 그 유명한 CBS거든요. 미국의 CBS. 그래서 이 베리 와이스라는 여성에게 이 패러마운트에서 그 딜의 조건으로서 당신에게 돈도 주겠지만 이 CBS의 에디토리얼, 방송사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딜을 맺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보수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싸우고 건설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NFL, 그 다음 NBA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눈꼴 사나운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다음에 그 NBA 관중 수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미국 풋볼 관중 수가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심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보기 싫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거든요.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를 잘 보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드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제가 뭐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이 하는 거는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략과 마인드와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재정상화의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80년대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고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검찰을 요리할 거야 하는 것을 지금 그 로드맵대로 그대로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재정상화 뭐 진지 얘기할 때 저는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법 연구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이미 유무죄 판결 알 수 있잖아요. 그 판사 성향이 뭐냐? 오히려 그 판사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냐? 그러면 뭐 보수 인사 사건이 올라가면 볼 것도 없어요. 왜? 무조건 뭐 유죄니까. 뭐 법리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뭔지가 이미 그 결과를 결정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좌파는 이 진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던 반면 우파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미국 보내서 뭐 노후 마련하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증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야죠. 결국 미국도 뭐 트럼프를 당선시켜서 그들의 어떤 원하는 소중한 그 스텝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결국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면 모두가 우리를 경멸할 것이고 싸우면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사상의 깊은 곳에는 하나의 심각한 결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건 바로 불안이다. 만약 좌파 권위주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진정 폭넓고 진실된 지지를 받았다면 그들은 굳이 강압적인 방법을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뭐 정보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쥐잡기식 수사 털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좌파 권위주의자들이 꼭꼭 숨기고 싶어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들이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다수입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나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간결하고 강력한 단어,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자유 그 자체와 동일시되어 왔던 바로 그 단어를 크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강요됐던 침묵을 깰 시간이 됐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서 그렇게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호함을 가질 때,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지, 싸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